가능한 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잘해주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최대의 야심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나무님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무슨 책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언젠가 한 번 읽었었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한성희, 출판사 메이븐에서 펴냈고요. 7년 전에 출판된 책인데요. 20만 부 기념 특별 에디션으로 재출간됐네요. 한성희 작가는 40년간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분석 전문입니다. 그러나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서툰 엄마였다고요. 어느 날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거기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깨달았다고 해요. 이제는 진짜 독립할 만큼 컸다는 걸 인정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해주었지만 정작 30년을 키워온 딸에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재미와 의미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요. 정신분석가라기보다는요, 엄마의 마음이 담뿍 담긴 한 권의 인생 조언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안타깝지만 딸이 없으나 조카딸은 무려 셋이나 있어서 작가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조카딸들이 25이 되면 줄 선물은 딱 결정됐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이, 큰 돈 쓸 것도 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꼭 그러려고요. 329페이지에 달하는 37개의 챕터 가운데에서 제가 나무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꼭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결혼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겨울에도 추나 추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에게 결혼이란 함께 있고 싶음이다. 3, 40대에게는 결혼은 생산의 개념이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아나가는 시기다. 5, 60대에게는 결혼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다. 둘이서 하나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7, 80대에게 결혼 생활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때 배우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웰다잉의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은 20대의 사랑, 30대의 출산, 40대의 생산, 5, 60대의 자로의 환원, 7, 80대의 죽음 등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익혀야 할 과목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적으로, 인습적으로 묶어준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은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든든한 한 틈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사회학적인 의미의 금고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남아주는 남편, 내 길을 뒤에서 지켜봐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니까 말이다. 나 역시 너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븐스는 결혼을 미루는 인간은 전쟁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다고 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곧 전쟁만큼 힘든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 토크쇼에서 중년 배우가 결혼은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 신랑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친구, 동료들과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관계들이 파생된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자라 관계망이 넓지 않은 환경에 익숙한 여성들이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친가는 물론 남편 쪽 사촌까지 챙겨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에게는 굳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또 말릴 생각은 없다. 후회를 하더라도 뭐든 해보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결혼 생활을 임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 딸아, 살아보니 재미있는 게 나이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달리 보인다는 거다. 20대 때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이 40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치해 보이고 20대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수더분한 점이 40대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남편이 너무 애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다. 들어보니 남편은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는 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시가와의 갈등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특히 남편은 음식 타박이 심했는데 그녀는 쉰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남편이 입이 짧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이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은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그이가 유일하게 투정 부린 곳이 밥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버릇이 여지껏 남아있는 셈인 거죠. 남편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용하니 유치해 보였던 남편의 행동도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30대 초반인 서진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서진 씨는 남편의 요구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잦은 모임에 술자리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진 씨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다.
저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3일은 새벽에 들어와요. 그이와 사는 3년 내내 외로웠어요.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외로울 바엔 이혼을 하는 게 맞죠. 이젠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딱 그 짝이네요. 나는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과 자주 마주했다. 부부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 사유는 달라도 결국 그들이 갈라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진 씨의 경우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 역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결혼을 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 되는 거니까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어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싱글도 아닌데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도 내가 나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는 데에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 더 아플 수 있다. 이때의 외로움은 젊을 때 즐기는 몽상적 고독이 아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90세 할머니의 존재론적 고독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므로 태어난 순간 떠안는 외로움을 삶의 한 꼭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돈 많은 친구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유일하게 싱글인 올리비아는 미혼인데다 청소부 일을 하는데 좋은 직업에 훌륭한 남편을 둔 3명의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우리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렇다. 결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조차 속단할 수 없는 게 결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시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지난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배우자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외로움도 잘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62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고 있고 아들, 딸은 다 잘 되었고 친구도 많고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다행히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만 오면 늘 걱정을 늘어놓는다. 남편은 일해서 걱정이고 아이들은 절에서 걱정이고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친구한테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게 맞겠죠?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정말 저 행복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미리 가불하며 살지 마세요. 딸아, 그녀와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니? 그럼에도 그녀는 2주에 한 번씩 네, 행복한 거 맞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나를 찾아온단다. 걱정을 가불하고 사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까지 사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 10대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이고, 20대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불안해한다. 30대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의 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40대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며, 50대는 은퇴 후의 삶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룬다. 걱정거리가 잠시 물러나도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될까 두려운 게 인간의 마음이다.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다. 불안은 인간을 마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발전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안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때도 많기 때문이다. 불안에는 신호불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 준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운전을 조심해서 할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뮤엘 베케트, 변신의 프란츠 카프카.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들은 모두 불안 장애를 겪었다. 그런데 불안은 그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높여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니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 왜 남들은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거지 라고 생각하며 위축될 필요도 없다. 지나친 병적 불안만 아니라면 불안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시그널일 수 있다. 물론 불안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뭐니 해도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다. 요즘 바빠서 딴 데 신경을 쓸 틈이 없어 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도 몸이 분주해지고 바쁘면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서 잡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 비교는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 과거의 나도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라는 뜻이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비교에서 오는 불안을 잠재우는 좋은 방식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로 옮겨지면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생각하게 된다. 비록 남들보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은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균형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분석 철학자 토마스 나겔은 당신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체로서의 당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해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성공과 실패, 분투와 실망은 전체로서의 삶의 부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그 일을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불안까지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장 해치우고 그렇지 않다면 뒤로 제쳐두렴. 사실 나는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보다 불안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걱정스럽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제 미래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란다. 살아야 할 이유나 명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욕망이 없는 것이고 욕망이 없기에 불안도 없는 것이지. 그럴 때면 사람들은 자살을 떠올린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욕망이란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신의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끔 사는 일이 불안해질 때면 그 신호를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시그널이자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30살인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딸이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차에다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자살을 기도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공허한 얼굴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처럼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치료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다. 차라리 분노라도 하면 낫다. 분노의 내용을 알고 그 방향을 잘 틀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당신은 지금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죽고 싶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왔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직전에 음악 공부를 한 까닭. 언젠가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에 매일 아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며 하루를 시작하는 미국의 어느 노부부가 나왔다. 89세의 남편 켄 모 씨와 86세의 아내 밀드레드 모 씨는 젊은 시절 과학을 전공한 과학도였다. 그들은 젊어서도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매일 아침 하나씩 풀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내는 최근 불어 공부도 시작했다. 불어에 능통한 남편을 선생님으로 두고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모습이
영락없이 호기심에 가득 찬 사춘기 소녀의 눈망울이었다. 밀드레드는 왜 그 나이에도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세상 일을 지켜보는 게 너무도 흥미롭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은퇴한 것이 아니죠. 이들 부부에게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한다는 건 계속 성장한다는 뜻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과정이 매우 인기라고 한다.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을 총망라하는 커리큘럼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신청자들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평생 인문학 공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늦은 나이에도 어려운 고전 강독이나 미술 비평 수업을 들으며 열정을 불태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순수한 지적 열망이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사람의 욕구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해 보다 고차원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욕구의 위계 이론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밑바닥에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안전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사람은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 인간이 가지는 삶에 대한 갈망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 속한다.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시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공부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하나 있다. 사형을 선고받은 소크라테스는 독약이 준비되는 동안 피리로 음악 한 소절을 연습하고 있었다. 대체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음악 한 소절은 배우지 않겠는가? 따라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는 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취직할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 학창시절에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대학에 와서는 학점과 각종 자격증, 영어 등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느라 다른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 젊은 시절의 공부는 입시와 취업에 집중되어 외줄타기 하듯 한 방향으로 몰려있다. 그러다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디면 마음 어디선가 올라오는 울림을 알아챈다. 인생을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 시험 공부가 아닌 나 자신을 살찌우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다. 물이 오래 머물면 썩기 마련이듯 사람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다. 어느 순간 비어있는 구석을 채우려는 욕망. 그것은 바로 성장애의 욕구다. 내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연수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가에게 정신분석을 받을 기회를 어렵게 마련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굳이 이 나이에 먼 나라까지 와서 분석을 하려 하는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좀 더 성장하고 싶어서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장애의 욕구 덕분이었다.
너를 낳고 병원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도,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도, 50세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개인 클리닉을 열게 된 것도 모두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내가 죽기 직전 밀드레드처럼 수학 문제를 풀지, 소크라테스처럼 음악 공부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딸아,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말했듯이 은퇴하는 순간은 곧 내가 죽는 날이 될 것 같구나. 살아있는 한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매일 조금씩이나마 성장해가는 나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싶다. 30. 내가 시작해야 할 진짜 공부. 나이든 엄마가 계속 공부를 희망하듯 이제 30 중반에 이른 너도 진짜 공부를 계속 해야 될 때다. 내가 자라온 동안 해온 공부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문제풀이 방법을, 지혜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상머리 공부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없단다.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 보아야 한다. 공부란 꼭 펜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꽃과 풀에서도 지식을 얻고 청춘은 우정과 연애를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좌절과 실패는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살아있는 경험이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 지혜로 깊어진다. 운전하는 법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공부란 지혜를 얻는 일이요,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을 알고 싶으면 고전을 읽으라는 말이 있다. 한 인간이 평생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인데 반해 고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며 검증받은 책으로 그 안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인문학의 저자 얼 숄리스는 1995년부터 노숙인, 빈민, 죄수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쳤다. 먹고 살기도 힘든 그들에게 직업교육이 아닌 인문학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나 없이 삶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살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얼 숄리스는 그들에게 스스로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너에게 고전을 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앞서 얘기한 켄과 밀드레드 모 부부의 말처럼 살아있다는 건 공부한다는 것이고 공부하는 한 인간은 성장한다. 그러므로 평생 공부를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렴. 내가 가진 게 얼마든 그것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다. 기부를 해도 좋고 관심 있는 사회 활동을 SNS로 전파해도 좋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행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의 외로운 올드미스 바버라 코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버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낼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가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에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내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제 10살이 안 되었는데에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을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서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려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따라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멀리 가 계시지 마세요.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요.